아니되옵니다. 이 처방은 전하의 기력을 오히려 갉아먹는 독이 될 것입니다. 천민 신분의 한 의녀가 조선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그 순간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왕의 생명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념일까요? 조선 역사 500년 왕의 몸에 손을 댄 여인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금, 후에 대장금이라 불리게 될 그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역사책은 그녀의 영광만을 기록했을 뿐 그 뒤에 숨겨진 눈물과 고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뚫고 시기와 질투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여인의 진짜 이야기를 말이지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천민에서 왕의 주치의가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그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왕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조선 중종 시대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일부 천민의녀 왕의 앞길을 막아서다. 조선 중종 39년 한양 궁궐 깊숙한 곳. 중종 임금의 침수 앞은 한밤중임에도 불야성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내의원 최고 의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지요. 어찌된 일이냐? 전하의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승정원 관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회랑을 울렸습니다. 왕의 건강이 나날이 악화하자 내의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의품 어의 이공필을 필두로 조정 최고의 의관 7명이 며칠째 머리를 맞대고 있었지요. 소신들이 보기에는 인삼과 녹용을 더하여 기력을 돋우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이공필의 말에 다른 의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처방을 적은 문서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낮지만 또렷한 여인의 목소리가 침소 입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의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소박한 흰색 의녀복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을 간 넘긴 듯 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떤 노련한 의관보다 단호했지요. 내 인연이 누구냐? 감히 내의원 의관들 앞에서 입을 놀리느냐? 이공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장금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의녀 장금이옵니다. 지금 어이들께서 올리시려는 처방을 보았는데 이는 전하의 병을 더욱 깊게 할 뿐이옵니다. 뭐라고? 감히 천한 의녀 주제에 정의품 어이의 처방을 논하느냐? 주변의 다른 의관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금은 목소리를 더욱 또렷하게 높였습니다. 전하의 병은 허열이옵니다.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겉으로만 열이 나는 것이지요. 이럴 때 보약으로 기력을 돋운다는 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사옵니다. 당장은 기운이 도는 듯하나 곧 더 큰 탈이 날 것입니다. 이공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장금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의술을 배우고 익혔는지 아느냐? 내가 본 의서가 몇 권이나 되느냐? 소녀가 본 의서는 많지 않사옵니다. 장금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전하의 맥을 직접 짚어보았고 전하의 혓바닥을 보았고 전하께서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시며 신음하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의서의 글자가 아니라 전하의 몸이 소녀에게 말하고 있었사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하께 필요한 것은 뜨거운 보약이 아니라 속을 식히고 진액을 보충하는 처방이옵니다. 맹문동과 생지황으로 진액을 채우고 지골피로 허혈을 내리며 오미자로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야 하옵니다. 이공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듣고 보니 그럴듯하게 들리는구나.
하지만 내가 어찌 감히 왕의 몸에 손을 대었단 말이냐? 설마 전하를 직접 진찰했다는 것이냐? 그 순간 침소 안쪽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금이 말이 맞느니라. 모두가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종 임금이 침상에서 일어나 앉은 것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지요. 짐이 직접 장금을 불러 맥을 보게 하였느니라. 그대들의 처방을 먹을 때마다 몸이 더욱 뜨거워지고 답답하기만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공필과 의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이 자신들 몰래 천민의녀를 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전하, 그러하오나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왕의 옥체를 여인이 만진다는 것은 짐이 법도냐, 내 목숨이 법도냐? 중종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대들은 짐의 병은 보지 않고 오직 서책과 선례만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느냐. 장금만이 짐을 사람으로 보고 있느니라. 왕이 기침을 하자 장금이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 왕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관들은 질투와 분노로 이를 갈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금아. 예, 전하. 오늘부터 내가 짐의 병을 맡아라. 더는 이자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장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왕의 총애는 곧 수많은 이들의 시기를 의미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의관들이 모두 물러간 뒤 장금은 홀로 약방에 남아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손을 떨며 약재를 다리는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금은 그 바람을 맞으며 자신이 선택한 험난한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걸어가야 할 의원으로서의 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과연 장금은 이 거센 풍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왕의 신뢰는 그녀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파멸을 가져다 줄까요? 2부 시기와 질투, 독보다 무서운 사람의 마음. 그날 밤 이후 궁궐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금이 약방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였습니다. 평소 함께 일하던 의녀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던 이들이었습니다. 장금 언니. 젊은 의녀 하나가 다가오려 하자 옆에 나이 든 의녀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쉿, 저리 가자. 저런 것과 어울리면 우리까지 화를 입는다. 장금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내색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내의원 약방에 도착하자 이공필을 비롯한 의관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장금이 들어서자 그들은 일제히 냉랭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허, 왕의 어이가 오셨구나. 우리 같은 하찮은 의관들은 이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공필의 비꼬는 말에 다른 의관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장금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의 나으리 소녀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사옵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가르침이라. 우리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어제 그리 큰 소리를 칠 것이 뭐였느냐. 장금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약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관들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의녀. 젊은 의관 하나가 장금을 불렀습니다. 여기 이 약재들 다시 분류해 놓아라. 내가 어제 정리한 것이 엉망이더구나. 장금이 그쪽을 보니 멀쩡하게 정리되어 있던 약재들이 일부러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고의로 어지럽힌 것이었지요. 알겠사옵니다.
장금은 묵묵히 무릎을 꿇고 약재를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즌이 넘도록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동안 의관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사실 장금은 처음부터 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궁궐에 들어온 것은 불과 12살 때였습니다.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한 아버지 때문에 어린 장금은 천민 신분으로 떨어져 궁궐 수라간의 자비를 하게 되었지요. 야, 물 더 길어와. 설거지가 왜 이렇게 느리냐. 이 멍청한 것아, 솥을 그렇게 닦으면 어떡하냐.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금은 궁녀들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갈라지고 등은 무거운 물동이를 져서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장금에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끝없는 호기심이었지요. 이 약초는 무엇에 쓰는 것이옵니까? 어째서 이 음식은 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이옵니까? 궁궐의 의녀들이 약방을 드나들 때마다 장금은 숨어서 그들의 말을 엿듣곤 했습니다. 밤에는 남들이 버린 헌 의서 조각들을 주워 모아 촛불도 없이 달빛 아래에서 글자를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라간에서 일하던 늙은 궁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다들 놀라 어쩔 줄 몰라 할 때 15살의 장금이 달려왔습니다. 비켜주시옵소서. 장금은 그 궁녀의 웃옷을 풀고 가슴 한가운데를 잇는 힘껏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두드리고 인중을 눌러 기운을 불어넣듯 살폈지요. 한참을 그리하자 죽은 듯 보이던 궁녀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어떡해. 모두가 놀라 장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서에서 본 방법이옵니다. 사람의 숨통이 막혔을 때 쓰는 급한 처방이라고. 그날 이후 장금의 재능은 궁궐 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결국 내의원의 한 의녀가 그녀를 거두어 제자로 삼았고 장금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의술을 배우는 고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5이 된 장금은 어엿한 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양반 출신의 의녀들은 귀한 대비마마나 왕비를 모셨지만 천민 출신인 장금은 늙은 궁녀들이나 보살펴야 했으니까요. 그런 장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중종 38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중종의 병세가 심해지자 내의원에서는 온갖 명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왕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한 내관이 장금의 소문을 듣고 왕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궁궐에 신통한 의술을 지닌 의녀가 있다 하옵니다. 한번 불러보시는 것이 어떠하시옵니까? 중종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금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왕의 침소에 들어간 장금은 떨리는 손으로 왕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집중하던 장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전하의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마음이라니? 전하께서는 밤마다 꿈을 꾸시옵니까? 중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맥이 말해주고 있사옵니다. 전하의 심장은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뛰고 있사옵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장금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중종은 매일 밤 단경왕후의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폐위시켜야 했던 첫 번째 부인, 그녀의 슬픈 눈동자가 매일 밤 그를 찾아왔던 것이지요. 전하께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편안한 잠이옵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면 몸도 따라 나아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 중종은 장금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격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내 몸의 병은 오직 장금만이 알 것이다. 앞으로 나를 진찰하는 것은 장금에게 맡기노라.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옥체를 천민 여인이 직접 만지고 진찰하다니요. 이날 밤 장금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서들은 찢어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약재 주머니들은 모두 쏟아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의 여우. 장금은 무릎을 꿇고 앉아 찢어진 의서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10년 동안 손수 베껴 쓴 소중한 책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모으던 장금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장금아, 괜찮으냐?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일하게 장금에게 다정했던 나이든 의녀 신비였습니다. 괜찮사옵니다. 거짓말.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구나. 신비가 안으로 들어와 장금의 곁에 앉았습니다. 장금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왕께 사양한다고 아뢰어라. 이 길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험하다. 아니옵니다. 장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녀이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제 소명이옵니다. 그 환자가 왕이든 천민이든 제게는 모두 같사옵니다. 하지만 저는 여인이 아니라 의원이옵니다. 환자가 왕일지라도 저는 오직 병만을 보리라 다짐하였사옵니다. 장금은 찢어진 의서 조각들을 모두 모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하나 붙여가며 책을 복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장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마주할 시련은 이보다 훨씬 더 거칠고 잔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과연 장금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왕의 신뢰는 그녀를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3부 왕의 고백, 너만이 나를 인간으로 대하는구나. 중종 39년 겨울, 한양에는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금이 왕의 주치의가 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중종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지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던 왕은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창백하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금의 처지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왕의 병이 나을수록 그녀를 향한 시기와 질투는 더욱 거세졌으니까요.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장금이 왕을 위한 약을 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약탕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장금이 재빨리 불을 끄고 약탕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 쇠못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장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눈치채지 못하고 이 약을 왕께 올렸다면 왕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자신은 영모죄로 능지처참을 당했을 것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장금은 곧 마음을 가다듬고 약을 다시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녀는 단 한순간도 약탕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장금은 정성껏 달인 약을 들고 왕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소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왕이 아직 잠들지 못하고 계신 것이었지요. 전하, 약을 올리옵니다. 장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종이 침상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장금이냐? 들어오너라. 장금이 약상을 놓고 약을 따르는데 중종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장금아, 너는 짐이 두렵지 않으냐? 전하? 다들 짐을 보면 무릎을 꿇고 땅을 보느니라. 짐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는 이가 없구나. 심지어 왕후조차도 짐이 아닌 임금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 장금은 조용히 약을 권하며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전하를 환자로 보옵니다. 환자의 눈을 보지 않으면 병을 알 수 없사옵니다. 중종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짐이 너를 좋아하는 것이니라. 너만이 짐을 짐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왕이 약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금아, 짐이 하나 물어보겠노라. 너는 왜 의녀가 되었느냐? 장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께서 돌림병으로 돌아가셨사옵니다. 그때 소녀는 8살이었사옵니다. 의원을 불렀으나 의원은 오지 않았사옵니다. 천민의 집에는 의원이 오지 않는다 하였지요. 소녀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기만 했사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소녀는 맹세하였사옵니다. 언젠가 제가 의원이 되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돌보겠다고. 신분이 천하건 높건 아픈 이는 모두 같다고. 중종이 장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밤낮 없이 일하는구나. 너는 정녕 훌륭한 의원이니라. 황공하옵니다. 장금아. 중종이 갑자기 장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금이 놀라 움찔했지만 왕은 그저 따뜻하게 손을 감싸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너만이 짐을 인간으로 대해주는구나. 그 순간 장금은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은 왕이기 이전에 외로운 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이후 중종과 장금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왕과 신하, 환자와 의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영혼의 벗이 된 것이지요. 중종은 장금에게만은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왕비였던 단경왕후를 보내야 했던 아픔, 신하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고독, 왕이라는 자리의 무게에 대해 말이지요. 장금아, 짐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니라. 형님인 연산군이 폭정을 일으키자 신하들이 짐을 왕으로 추대하였지. 하지만 짐은 알고 있느니라. 그들이 짐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허수아비를 세운 것임을. 전하, 첫 왕비인 단경왕후를 폐위시킨 것도 짐의 뜻이 아니었느니라. 신하들이 왕후가 연산군과 가까운 집안이니 폐위하라며 협박하였지. 짐은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느니라. 중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로 짐은 매일 밤 꿈을 꾸느니라. 궁궐을 떠나던 단경왕후의 눈물을, 그 원망 어린 눈빛을 평생을 잊을 수가 없구나. 장금은 조용히 왕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달래듯이 말이지요. 전하,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살아가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전하를 갉아먹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충분히 괴로워하셨사옵니다. 장금아, 이제는 용서하셔야 하옵니다. 그때의 자신을 용서하시고 편히 쉬셔야 하옵니다. 그것이 전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옵니다. 중종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장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구나. 고맙다, 장금아.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중종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경들에게 알리노라. 오늘부터 의녀 장금에게 대자를 내리노라. 이제부터 그를 대장금이라 부르도록 하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대자는 큰 공을 세운 이에게만 내리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것을 천민 의녀에게 내리다니. 전하, 이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천한 의녀에게 어찌 대자를 내리시옵니까? 대신들이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단호했습니다. 장금은 짐의 생명을 구하였느니라. 그뿐 아니라 짐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었느니라. 이것이 큰 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오나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짐의 뜻은 이미 정해졌느니라. 결국 장금은 대장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왕으로부터 대자를 받은 천민 의녀가 된 것이지요. 그날 밤 장금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자신을 더욱 험난한 길로 밀어넣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문득 그녀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것 봐라. 천한 것이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날뛰는구나. 전현이 과연 언제까지 저리 거만하게 굴 수 있을까? 두고 보자. 높이 오른 만큼 떨어질 때는 더 아프게 떨어지는 법이니까. 장금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낡은 의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촛불 아래에서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말이지요. 나는 의원이다.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과연 대장금은 이 거센 폭풍우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왕의 총애는 그녀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4부 마지막 소명,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발자취. 중종 39년 1544년 가을. 한양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요. 중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대장금이 다급히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종의 얼굴은 흑빛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의 나이 58, 조선의 왕으로서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너무나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장금아, 내가 곁에 있구나. 예, 전하. 소녀가 여기 있사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중종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감사와 안도 그리고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대장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병이 더 이상 나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지난 석 달 동안 그녀는 밤낮으로 왕을 돌보았습니다. 온갖 약재를 구하고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파리하게 여위었고 손에는 약재를 다루다 생긴 상처가 가득했지요. 어느 날 밤 신비 의녀가 장금을 찾아왔습니다. 장금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하의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만 쉬어라. 내 몸까지 상하겠구나. 아니옵니다. 장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의원이옵니다. 환자가 숨을 쉬는 한 저는 포기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장금아, 전하께서 돌아가시면 내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것이다. 신하들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알고 있사옵니다. 장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 환자를 버린다면 저는 더 이상 의원이 아니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신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금의 어깨를 토닥여주고는 조용히 물러났지요. 1544년 10월 어느 날 밤, 중종은 마지막 힘을 내어 장금을 불렀습니다. 장금아, 가까이 오너라. 대장금이 왕의 침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중종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금아, 짐은 평생을 왕으로 살았지만 정작 사람답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구나. 전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니다. 짐은 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했지.
중종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장금아, 너만은 짐을 사람으로 대해주었구나. 왕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전하. 눈물이 장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금아, 부탁이 하나 있다. 짐이 떠난 후에도 아픈 백성들을 돌봐주거라. 내 의술은 오직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 예, 전하.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단경왕 후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평생을 그리워했다고, 사랑했다고. 중종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금아, 고맙다. 내가 있어. 짐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구나. 전하, 전하. 하지만 중종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장금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전하. 대장금의 울부짖음이 침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 그는 대장금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이 승하하자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께서 승하하셨다. 대비마마 왕대비마마께 아뢰어라. 신하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대장금을 문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제대로 왕을 보필했다면 어찌 승하하셨겠느냐. 천한 의녀 주제에 감히 왕의 목숨을 맞다니 이것이 바로 결과다. 당장 2년을 끌어내어 국문하라. 대신들이 일제히 장금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장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시신을 정성껏 닦아주었을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한 늙은 대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좌의정 윤인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대장금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요. 그리고 윤인경이 장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을 보시오. 대장금이 왕을 보필한 이후 왕께서는 2년을 더 사셨소. 다른 의관들이 손을 놓았을 때도 오직 대장금만이 끝까지 왕을 돌보았소. 이것이 죄라고 하겠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인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대장금이 왕을 돌보기 전 중종의 수명은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의관들의 진단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전하께서는 승하시기 직전 친히 대장금의 충성을 칭찬하셨소. 우리가 어찌 전하의 뜻을 거역하겠소? 결국 대장금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녀의 의술이 뛰어났음을 인정하는 기록이 남게 되었지요. 중종의 장례가 끝난 뒤 대장금은 조용히 궁궐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왕 인종이 즉위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궁궐에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이른 봄날 아침 대장금은 소박한 보따리 하나만 들고 궁궐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사람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장금아. 신비 의녀였습니다. 언니, 어디로 갈 생각이냐? 시골로 가려 하옵니다. 아픈 백성들을 돌보며 살고 싶사옵니다. 신비가 장금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이건 약재값이다. 가는 길에 쓰거라. 언니. 장금아, 너는 훌륭한 의원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의술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부디 건강하거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긴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금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후 대장금의 행적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녀가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평생을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에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약초를 연구하며 여생을 보냈다고도 하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어디에 있었든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장금이 평생 걸어온 길이었으니까요. 조선 왕 조실록에는 짧게나마 그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의녀 장금은 의술이 뛰어나 중종대왕의 신임을 받았으며 대자를 하사받아 대장금이라 불렸다. 단 한 줄의 기록이었지만 그 한 줄 속에는 한 여인의 치열했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장금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수없이 넘어지고 시기하는 시선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인간의 숭고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천민이었지만 왕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여인이었지만 최고의 의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끝까지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대장금을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그랬듯 진심은 결국 가장 높은 곳에 닿게 마련입니다. 당장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당장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을 여러분께 대장금의 단단한 마음이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대장금처럼 빛나고 계신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